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김현철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연 제목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신약개발 방향이면 신약개발 업체의 입장인 건지, 정부의 입장인 건지, 환자의 입장인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세 개를 다 포괄하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뭐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보시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제 프롤로그, 그 다음에 신약 개발 환경 및 트렌드, 정책, 그 다음에 재원, 에필로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케어하고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오바마 케어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비슷한 맥락이 있었고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는 이제 의료비를 어쨌든 환자에게 많은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낮은 의료비로 가능하게끔 하는 게 비슷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조금씩 다른 면이 있었죠. 근데 주요 이슈 자체는 물론 의료비입니다. 재원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바마 케어도 이름이 감당 가능한 환자 접근에 관련된 의료 케어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슈가 조금 달랐습니다. 재원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개인 자율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개인이 병원을 가든 말든 왜 보험에 가입하든 말든 그거는 개인의 입장인데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라는 것은 오바마의 카이스트 케어 미국 상황에서 나타났던 얘기고요. 기본 방향은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질환 구분 없는 보편적 보장과 의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었고요. 미국의 오바마 케어는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치 기반 제도를 강화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요 재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약 1,000조가 넘는 형태의 오바마 케어에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10년간 예측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R&D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R&D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오바마 케어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내용에 대해서 정책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문재인 케어했을 때는 이제 의료비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급여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비급여를 많이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보험 정책만을 고려했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적인 건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내용만 있었던 건데 오바마 케어하기 전에는 그다음에 의료 기술을 의료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공유해서 적정하게 의료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아서 정책에 담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없는 의료 기술을 빨리 퇴출시키고 좋은 기술은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을 미리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바마 케어에서 논의했던 거는 뭐냐면 그다음에 첨단 의료 기술을 어떻게 빨리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도 같이 담고 있었습니다. 신약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글로벌 트렌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소 그 업체에서 분석 기관에서 나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약가 자체는 굉장히 인하의 압력을 받을 것이다. 미국도 더 이상 감당한 한 수준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우선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용이 압력이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페이하는 어떤 국가에 있어서도 가치 중심으로 넘어갈 것이고 밸류 베이스드 메디슨 아까 피포 밸류로 넘어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그걸 어떻게 데이터나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도 신약 개발을 글로벌 트렌드의 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 중심으로 갈 것이다. 또 굉장히 중요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모든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결국 인구 집단에 대한 건강을 어떤 지역 커뮤니티 또는 인구 집단별로 건강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환자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신약 개발 추세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옛날 슬라이드긴 한데요. 정밀 의료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의료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면 지금 보시게 되면 신약 개발의 생산성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건데 그건 91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대개 신약 개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원인이 어디 있었냐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맞는 새로운 약품 스페셜리티 드럭이 만들어지고 그게 개발됨으로써 실제적으로 희귀질환이라든지 환자 대상으로서 신약 개발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제약기업이나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희귀의약품이 0.3%의 판매량밖에 갖고 있지 않는데 매출액은 전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수익이 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고 진짜적으로 그러한 대중에게 많은 사람에게 많은 약을 팔던 어떤 그러한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개발 비용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비용도 보게 되면 전년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신약 개발 기간도 사실상 늘었습니다. 거의 30%에서 40% 그다음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스페셜리티 드럭 그러니까 희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약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리고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해서는 신약 개발 기간이 오히려 20% 줄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의 수익률 자체는 2010년도만 해도 약 10%를 유지했는데 그게 현재 2016년 기준으로 3.7%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글로벌 빅파마도 수익률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 페이턴트가 나와서 신약 개발을 하는 데까지 211개월이 들었었는데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158개월까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FDA에서 혁신 신약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스페셜리티 드럭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신약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빅파마들은 점점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줄고 있는 빅파마들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약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최대한 신약 개발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대로 가게 되면 글로벌 빅파마들도 수익률이 거의 제로 시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내 신약 개발 환경을 보시게 되면 실거래가 상한제라든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그다음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 급여 범위 확대 시 사전이나 약가 재산정, 허가 특허 연계, 예비급여, 이제 앞으로 이제 문재인 케어에서 논의하게 될 예비급여까지 있어서 실제적으로 신약 개발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넣었습니다. 국내 신약 개발 환경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또 신약을 더 빨리 나오게 해서 그 신약 개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했었습니다. 국내 연간 신약 개발 투자를 보시게 되면 제약기업들이 약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요. 정부 투자 금액은 한 3,500억 정도이고 벤처 투자는 4,700억이고 바이오 의료 분야가 최근에 최고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제약주의 비중이 27.5%로 시총의 59조 2천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약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약개발 비용을 보게 되면 신약개발 조합 2012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평균 9년에서 187억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 트렌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호령제약의 인보사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1,100억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개발 기간을 보시게 되면 19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혁신 신약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등재 기간도 보시게 되면 240일에서 270일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보시게 되면 치료 영역별로도 글로벌 대비 과소 영역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양이라든지 감염 질환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유전 질환은 글로벌 신약은 굉장히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임사 단계별로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임상 분야에 대한 투자가 좀 적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틀렸느냐 맞았느냐는 좀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후보물질 탐색 단계에 있는 신약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직까지 후보물질 단계의 신약이 없기 때문에 전임상에 대한 투자가 적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눈이라든지 유전 질환은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투자되고 있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눈을 돌려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신약개발 정책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개발 제도 및 정책을 보시게 되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떤 특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런 기업들에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제약기업 연구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줬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그런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중심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줬고요. 그다음에 첨단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끔 또 법을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첨단 재생 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것도 현재 입법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해서 실시 기간을 지정해서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에서도 첨단 의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최근의 정책 방향입니다. 신약개발 R&D 지원 사업을 보시게 되더라도 바이오 신약개발이라고 해서 과기정통부에서는 후보물질에 대해서 500억 원 가까이를 매년 투자할 계획이 있고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 국가한민신약개발 사업,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제약산업 특화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신약개발 펀드에서도 최근 몇 년간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1조 원 가까이 되는 메가 펀드를 만들어서 굉장히 리스크를 쉐어해가지고 혁신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최근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약개발 중장기 전략을 보시게 되면 2017년 기준으로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2차 보건의료 육성 기본계획이 나올 것이고 최근에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든 신약개발을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익적 목적의 신약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신약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겟과 타인과 에코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우리가 더 나은 대안과 더 혁신적인 치료가 빨리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타겟을 신약을 개발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도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는 나라이죠.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에서도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관점은 한 가지입니다. 다국적 제약기업이 관심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빨리 팔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캐나다의 스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연구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앞으로의 연구는 환자를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환자 수요의 우선순위를 두고 환자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관점이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문재인 케어일 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겟을 보시게 되면 같은 약이라고 해도 약을 투입하더라도 환자에게 기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체를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나 환자 입장에서나 신약 개발자 입장에서나 보험자 입장에서도 환자 중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큰 틀과 체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그 많은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타겟으로 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 신약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남들이 신약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난공불락의 표적 분자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리스크가 적은 쪽에 신약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게 신약 개발 업체의 대부분의 방향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신약 개발에 대한 입증이 되어 있는 타겟은 무수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신약 개발에 다 뛰어들고 있지만 이쪽은 굉장히 어려울 거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새로운 신약이 나오고 새로운 가치가 나오고 환자의 새로운 치료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예를 들자면 항암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 아까가 고가의 약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더 저가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접근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겟과 더불어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고 제약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돈과 경쟁력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약 개발 과정을 보게 되면 연구와 개발, 인허가, 보험 등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투자는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나눠서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는데 중간 영역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전반에 걸쳐서 규제가 관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전자 검사라든지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왜 접근성을 낮게 하고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도 막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완화한다기보다는 합리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이 규제가 합리화되지 않으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이제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 아까 이현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적절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고 그게 적절한 공공적 가치를 가진 데이터로 가공되어야 되고 그 자체가 신약 개발에 활용될 수 있어야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혁신적인 신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스타트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데이터를 뽑아서 더 한 5년 걸리던 약을 1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신약이 개발된 이후에도 더 나은 대안을 만들거나 더 나은 치료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에코시스템에 대해서는 퍼블릭 섹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버넌스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고민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부처가 신약 개발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등 여러 가지 부처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이견이 굉장히 많고 이해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개발했다고 하거나 내가 지원했다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법들이 같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투자는 어떻게 위험을 공유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앞단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도 굉장히 드럭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정부에서 안아줘야만 기업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리스크를 쉐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혁신 주체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제약기업, 연구소, 벤처기업, 병원, 클러스터 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직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정보가 잘 공유되어 있지 않고 서로 간에 협업도 잘 일어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매끄럽게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것인가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현 단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통합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탑다운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환자에게 주거나 기업에게 줄게 이런 가치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환자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걸 기여하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 더 의학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환자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그분들이 혁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기반 의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혁신의 가치를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20세기 규제로 21세기 첨단 의료 기술을 규제한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규제 개혁을 위험성을 낮추게 되면 합리화하게 되면 첨단 의료 기술의 접근성은 더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비용이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환자 혜택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제 개혁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그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거 만들어내고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생공공학 육성법, 제약산업 육성법, 다양한 특별법들을 만들겠다고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이해 상충이 있거나 서로 간에 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실과 벗어나거나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형태의 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21세기의 미국의 큐 액트와 같이 새로운 의료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가진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 자체가 통합적인 접근에서 서로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인베스터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익스퍼트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학 교수님들은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창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부도가 나게 되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한 에코시스템만 보더라도 투자자 따로, 그다음에 과학적 창업자 따로, 그다음에 경영자 따로, 그다음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진 사람 따로, 그다음에 규제 과학에 관련된 어드바이서들이 따로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야만 저희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그 다국적 제약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 요인을 잡아서 새로운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스트래티직 파트너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다국적 제약사가 굉장히 돈이 많은 스트래티직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네슬레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캡슐형 커피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원두 농가에서 원두 재배 및 교육에 대해서 설비를 지원해주고 고품질의 원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슬레가 다국적 제약기업이라고 한다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원두 농가에서는 좋은 원두를 만들어야 되죠. 이런 좋은 원두를 만들 수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그래야만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적인 어떤 흡물질을 가지고 리스크를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어떤 다국적 제약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그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K-팝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망한 그런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10년 전부터 육성을 꾸준히 해가지고 나중에 리스크를 안고 나중에 결국 이걸 나타내서 하나의 수익을 얻는 모델이거든요.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대기업이 해야 될 역할과, 그다음에 벤처기업이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투자자가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퍼블릭 프라이빗 피플 파트너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피플 대신에 페이션트를 넣어도 되고요. 최근에 신약 개발 업체에 있어서도 환자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예전에는 그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병원 의사가 리포팅하는 결과를 가지고 했었고, 또는 간호사가 리포팅하는 결과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페이션트 라이크 미 같이 환자 집단에서 하는 임상 시험 결과를 가지고 공유해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혁신도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집단이라든지 환자 그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약 개발 파트너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면 그런 비싼 약들, 아까 이제 이현 단장님이 말씀하신 1억짜리 약들을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알러지 쇼크로 오는 그런 약에 대해서 에피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원래 한 200, 600불 정도 하는 약인데요, 30불 정도에 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합니다. 그럼 환자들은 30불에 만들어 가지고 그 약을 자기한테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FDA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치료하는 거니까 불법은 아닌 거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약값이 비싸니까 그러면 내가 레시피를 공개할 테니까 마음대로 써. 그럼 환자들은 그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서 쓰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요.
실제적으로 소발디에 관련된 것도 600불에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바이오 해커인데 이거는 DIY, Do It Yourself 크리스퍼 킷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라고 많이 알려진 킷인데 이거 유명한 과학자 바이오 해커라고 많이 알려진 그 과학자는 이 크리스퍼 킷을 팝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킷에 따라서 자기가 마이오시닌이라는 것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것도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플랫폼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게 되면 실제로 쉽게 이제 조그만 기업, 조그만 자본만 있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약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열려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비용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환자들도 자기들 스스로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 그다음에 신약 개발을 해서 더 많은 프로핏을 창출하고자 하는 신약 개발의 어떤 니즈와 더불어서 환자도 적정한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로 발전을 해야만 진정하게 우리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약 개발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